샬롬, 거래의 기술 21번째 제11장 USFL의 봄과 가을. 내 일생을 통해 나는 항상 최고의 것에 투자하는 것을 신조로 삼아왔다. 그러나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풋볼 리그에 관해서는 전혀 정반대의 길을 선택했다. 1983년 가을 USFL 소속팀인 뉴저지 제너럴스를 인수할 당시 USFL은 이미 심각한 운영난에 봉착해 있었다. 리그 전체가 3천만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었다. 제너럴스 팀은 그때 오클라호마의 석유 사업자인 월터 덩컨의 소유였는데 경기마다 수입이 형편없어 이미 200만 달러 이상의 적자를 보고 있었다. 부동산 거래에 빗대어 말하자면 나는 뉴욕 5번로나 57번가의 유망한 매물 대신 사우스 브롱크스 지역의 형편없는 매물을 매입한 셈이었다. 그러나 제너럴스를 매입한 것을 전형적인 부동산 거래 방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나는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 팀을 선택한 것이었다. 일종의 재미삼아 그랬던 것 같기도 하다. 나는 미식 축구를 무척 좋아했다. 스포츠를 즐겨 했던 내가 나의 팀을 소유한 것은 나의 열정을 어떤 형태로든 실현시켜줄 거라는 생각에서였다. 뿐만 아니라 그때 나는 거의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던 내셔널 풋볼 리그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공격을 가하고 싶었다. 내 생각에 좀 더 강한 경쟁 리그가 등장한다면 얼마 가지 않아 NFL은 그 독점적 지위를 상실할 것처럼 보였다. 하여튼 장기적인 보석으로 USFL의 운명을 걸어 투자하는 것은 꽤 재미있는 일이었다. 최초의 투자는 상대적으로 적었고 기대 수익은 생각보다 컸다. 당시 NFL 팀을 인수하려면 최소한 7천만 달러가 들었는데 600만 달러에 약간 못 미치는 돈을 지불하고 나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프로미식 축구팀을 인수할 수 있었다. 만일 내가 그 팀을 되살리고 그리고 그 팀에 속해 있는 USFL의 운영 상태를 정상으로 되돌려 놓기만 한다면 내 투자의 수배에 달하는 이득을 보게 되리라. 일이 잘못되더라도 최소한 그동안 많은 재미를 얻을 수 있었다. USFL이 안고 있는 문제는 자명했고 그 주의책도 아주 험난한 것만은 아니었다. 가장 큰 문제는 그 리그가 경기를 봄철에 진행한다는 점이었다. 모든 운동 경기는 각자의 시즌이 따로 있다. 미식 축구의 경우는 가을이 제철이었다. 많은 프로 경기를 스폰서해온 TV 방송국에서는 봄에 열리는 미식 축구 경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내가 제너럴스를 인수할 당시 ABS 방송에서는 USFL의 봄 경기 독점 중계료로 1년에 겨우 100만 달러를 지불하고 있었다. 반면에 ABC를 포함한 미국의 3대 채널은 NFL의 가을 경기에 대해서는 3억 5천9만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지불하고 있었다. 그래서 USFL이 가장 시급해야 할 일은 경기를 가을철로 옮기는 것이었다. 두 번째 문제는 USFL의 경기 내용이었다. 경기 내용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돈을 투자하더라도 1급 선수들을 리그 내로 끌어들이는 방법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경기 수준을 향상시키고 박진감 넘치게 함으로써 NFL의 팬들이나 TV 방송국을 USFL로 끌어들여야 했다. NFL에 대적하기 위해 전에는 2개의 리그가 새로이 창설되었지만 거기에서 얻은 교훈은 꽤나 값졌다. 아메리칸 풋볼 리그는 1962년 8명의 아주 의욕적인 사업가에 의해 창설되었다. 그들은 우선 1급 선수들을 계약하는 등 리그의 명성을 높이기 위해 매우 많은 돈을 리그 창설 초기에 투자했다. 1966년 AFL은
NFL 우수 선수들을 방출하고서도 NFL보다 더 많은 관중을 확보할 수 있었다. AFL의 성과는 높아져만 갔고 NFL의 총재인 피트 로젤은 공경에 빠졌다. 그는 두 리그의 통합을 제의했고 결국 오늘날의 NFL의 유명한 팀들은 대부분 그 당시 AFL 소속 팀들이었다. 그러나 그때 양 리그가 통합되지 않았더라도 AFL은 더욱 높은 인기를 지속할 수 있었을 것이다. NFL에 대항한 또 다른 리그는 월드 풋볼 리그였다. WFL은 1973년에 창설되었는데 창설자들이 모두 재력에서 AFL 창설자보다 뒤지고 안목 역시 짧았다. AFL 소속팀 구 단주들과는 대조적으로 그들은 국소수의 1급 선수들만 스카우트했고 리그 소속팀도 조그만 중소도시를 거점으로 했기 때문에 TV 방송국의 시선을 끄는데 실패하고 말았다. 2년이 지나자 WFL은 파산했다. WFL 창설주들은 큰 재산 손해는 입지 않았지만 그것은 큰 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나는 USFL의 경기를 가을철로 옮기고 새로운 우수팀을 육성하면 두 가지 정도의 좋은 결과를 얻게 되리라고 기대했다. 그러한 기대는 상당히 근거 있는 것이었다. 첫 번째로 3대 TV 방송국 즉 최소한 한 개 방송국 정도는 우리의 USFL과 중계방송 계약을 체결할 것이고 그로 인해 우리는 NFL에 대적할 수 있는 더욱 강한 팀을 키워나갈 수 있게 되리라는 것이었다. 두 번째로 3대 방송국 모두가 NFL의 독점적 주의에서 소외당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나머지 USFL이 아무리 우수한 팀과 질종 경기 내용을 펼치더라도 우리와 계약 체결을 거절할 가능성이 있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NFL에 대해 독점 금지법 위반으로 고소를 할 수 있는 아주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었다. 물론 두 번째 가상 시나리오대로 사태가 전개된다면 우리가 성공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지고 USFL은 고소당할 것이다. 그러나 그때 나는 왠지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승리할 것으로 믿고 있었다. 고소가 법정으로까지 간다면 우리는 상당한 정도의 피해 보상을 받게 될 것이었고 독점금지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은 손해액의 3배에 달했다. 물론 법정 싸움을 지속할 만큼의 재정적인 뒷받침을 그때 USFL 구 단주들은 확보하고 있었다. 또 다른 하나의 가능성은 NFL이 법정 싸움에 드는 비용과 또 패소할 경우 NFL의 명성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감지하여 우리에게 마치 그들이 20년 전 AFL과 타협했던 것처럼 어떤 식의 타결을 모색하고 나올 수 있었다. 나는 내 계획을 비밀리에 감추어두지 않았다. 2년 후 NFL은 법정에서 USFL의 경기를 가을로 옮기려는 나의 계획이 비밀리에 진행되었고 또한 사악한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하려 했다. 그러나 사실인즉 제널 러스를 인수하자마자 곧바로 어떤 신문 기자에게든 내가 느끼고 있는 바를 솔직히 죄다 이야기했었다. 제널 러스를 인수한 지 곧 1개월이 지난 1983년 10월 18일 나는 텍사스주의 휴스톤에서 열린 USFL 구단주 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했다. 그 자리에서도 나는 나의 의사를 밝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 회의석상에서 나의 발언 순서가 돌아오자 동료 구단주들에게 내가 제널 러스를 인수한 것은 풋볼 시즌이 아닌 봄철에 운영되는 마이너리그에서의 USFL에 가입하려고 한 짓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나는 훨씬 많은 관객과 TV 네트워크가 가을철 경기에 관심을 쏟고 있는 사실을 지적했다. 또한 그들에게 마침 NFL이 지난 가을 선수들의 파업 사태를 겪었기 때문에 많은 팬들이 불안해하고 NFL에서부터 떨어져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USFL은 NFL의 1급 선수들과 대학을 졸업하는 우수한 신인 선수들을 영입하는 데 좀 더 과감히 나섬으로써 현재 NFL의 수세적 입장을 더욱 몰아쳐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때 USFL 회의에서 내가 범한 유일한 실수라면 동료 구단들의 능력을 잘못 평가한 데 있었다. 동업자들끼리 협력이 아무리 잘 되어 있다 하더라도 각자의 이익에 집착하는 노력보다는 덜한 것이다. USFL의 몇몇 구단주들은 재정적으로 심리적으로 모두 강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미시간 팬더스의 알토모먼, 필라델피아 스타스의 마일즈 페넌밤, 멤피스 쇼포트의 빌리 두나포트, 잭슨빌 폴스의 프레드 블러드 등이었다. 그중 도프먼과 태범밤은 쇼핑센터 건축을 전문으로 하여 많은 부를 축적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나는 많은 USFL 구단주들에게 재정적인 뒷받침이 부족하고 또한 강력한 경쟁 의욕도 없이 NFL을 물리치는 데 필요한 인류 팀을 구성하기가 거의 불가능함을 깨달았다. 그들은 NFL의 직접적인 대결을 회피하고 있었으며 그저 봄철에 소규모나마 그런대로 팀을 유지해야 하는데 만족하고 있었다. 그들의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팀 유지 비용을 절감하느냐에 있었고 리그 전체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는 거의 무관심한 상태였다. 나의 급선무는 그때 막 인수한 나의 팀에 있었다. 뉴저지 제널러스는 한마디로 엉망이었다. 지난 시즌에서는 겨우 4게임을 이기고 14게임을 대패했다. 팀이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슈퍼스타는 조지아 출신의 하이즈먼 트로피 수상자였던 러닝백 허셀 워커였다. 하지만 허셀 역시 그의 능력을 전부 다 발휘하고 있지 못했다. 언론 매체의 무관심 속에서 한 시즌의 경기를 모두 마친 제널러스는 사실상 언론이나 팬들의 주목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그러한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제널러스를 반전시켜야만 했다. 팬들은 승리자에게 환호한다. 그들은 박진감 있고 위대한 경기를 펼치는 스타들을 보기 위해 몰려든다. 허세는 분명 그런 선수 중에 하나였다. 그러나 미식축구 경기의 승패는 쿼터백에 의해 좌우된다. 엘라베마 대학 출신의 조 다마스를 그 당시 전례가 없던 연봉 40만 달러를 주고 스카우트했던 뉴체츠가 성공했던 것은 순전히 다마스의 공헌 덕분이었다. 다마스는 뉴체츠를 이끌고 AFL에서는 처음으로 슈퍼볼 경기에서 챔피언의 영광을 안았던 것이다. 다마스는 이미 그전부터 AFL의 가장 화려하고 독자적인 선수로서 최고의 연봉을 받고 있었다. 내가 제널러스의 쿼터백으로 가장 먼저 염두에 둔 선수는 클리브랜드 브라운스의 쿼터백인 브라이언 사이프였다. 사이프는 수년 전에 NFL의 MVP를 차지한 적이 있었으며 FNL에서 명실상부한 슈퍼스타였다. 그는 또한 계약 기간이 거의 만료되어 가고 있었고 따라서 몇 개월 후면 우리 팀으로 옮겨올 수 있었다. 시아프야말로 제널러스와 USFL의 동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NFL의 치명타를 날릴 수 있는 최적의 선수였다. 사이프와 협상은 길고도 험난했다. 그러나 1983년 12월 27일 나는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가 사이프와 연봉 80만 달러의 장기 계약했음을 발표했다. 사이프를 끌어들일 무렵 우리는 이미 NFL의 몇몇 우수한 선수들을 영입했었다. 첫 번째가 캔자스시티 치프스의 캐리 바바로였는데 그와는 11월 5일에 정식 계약을 체결했다. 바바로의 영입은 꽤 많은 부수 효과가 있었다. 그의 영입으로 우리가 NFL의 우수 선수들을 확보하는 데 진정으로 열정을 쏟고 또 그만큼의 충분한 대우를 할 각오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다른 NFL 선수들에게 과시한 것이다. 11월 28일에 캐리 저스틴과 정식 계약을 맺었다. 그는 시애틀 시호스쿠스의 주전 코너백이었다. 12월에는 슈퍼볼 챔피언인 샌프란시스코 49너스에서 2명의 라인베커 월리 하퍼와 보비 리우폴드를 데리고 왔다. 사이프를 보호하기 위해 신시내티에서 데이브
레이펌이라는 공격수도 영입했다. 관심을 끌었던 협상 중 하나는 마이애미 돌핀스의 코치인 돈 슐라와의 접촉이었다. 슐라는 NF의 역사상 가장 성공한 코치였다. 그러나 그 명성에 비해 보수가 적은 편이었다. 나는 즉시 슐라에게 돌핀스에서 받고 있는 연봉보다 훨씬 많은 연봉을 주겠노라고 제의했다. 나는 그가 요구하는 것은 대부분 수용할 대사가 되어 있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도널드 타워에 있는 아파트를 요구했다. 나는 즉시 그의 요구를 거절했다. 아파트 장사를 허술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시 축구팀을 인수할 수가 있었는데 아무리 유명한 코치에게라도 아파트를 거저 줄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하여튼 슐라는 그 때문에 큰 덕을 보았다. 돌피슨에서 그와 계약을 갱신하여 연봉을 대폭 올려주었던 것이다. 뉴 자이언트 소속으로 올스타 선수이자 아마도 NFL 최고의 라인베이커인 로러스 테일러에 대해서도 우리는 최대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1983년 12월 31일 우리는 테일러가 제너리스와 총 325만 달러를 받는 조건으로 4년의 장기 계획을 맺었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문제는 테일러가 소속된 뉴욕 자이언트와 계약 만료 기간인 1988년까지는 그를 우리 팀에 뛰게 할 수 없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어느 의미에서는 그를 당장 우리 팀으로 데려오는 것보다 더 나을 수 있었다. 테일러가 나중에 결국 우리 팀으로 오게 될 거라는 계약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우리는 NFL의 어느 선수도 장기 계약하에 있는 선수들까지 포함하여 우리 손아귀에 들어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널리 알리는 결과가 되었다. 테일러와 거래 내용이 알려지자 자이언트 팀은 크게 당황했다. 2주일 후인 1984년 1월 17일 자이언트는 테일러에게 6년의 장기 계약 갱신을 제의했고 그 보수로 모두 655만 달러를 주겠다고 했다. 결국은 내가 자이언트로 하여금 테일러를 3년 후에도 계속 보유하기 위해 연봉을 추가로 300만 달러나 더 테일러에게 지불토록 한 셈이었다. 반면 나로서는 테일러와 제너러스와 이미 맺은 계약을 파기함에 따라 자이언츠로부터 범칙금 75만 달러를 얻을 수 있었다. NFL의 우수 선수들을 확보하려는 나의 적극적인 노력은 곧바로 USFL의 다른 구단주에게 파급되었다. USFL의 선수 배팅을 위한 두 번째 드래프트가 1984년 1월 4일에 열렸다. 피츠버그에서 베브레스카 출신이며 하이즈만 트로피 수상자였던 마이크 로지어를 뽑았고 그와 5위로 정식 계약을 체결했다. 피츠버그 팀의 시즌 경기표는 갑자기 그 판매량이 6천 매에서 2만 매로 급증했다. 브리거명 대학의 쿼터백인 스티브 영은 대학 미식축구의 슈퍼스타로서 USFL의 로스앤젤레스 익스프레스와 수백만 달러의 계약을 체결했다. 로스앤젤레스 익스프레스의 구단주인 돈 클로스투머는 그 외에 14명의 선수를 드래프트를 통해 뽑았는데 그들은 모두 NFL에 진출하려 했던 유망주들이었다. 이리하여 USFL 팀들은 대학 졸업 우수 선수들의 거의 절반가량을 확보했다. 유명한 스포츠 잡지인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트지는 USFL의 성공적인 선수 확보에 대해서 기사를 게재하면서 다음과 같은 자명한 질문을 던졌다. 노지어나 영과 같은 우수한 선수들 앞으로 얼마나 더 NFL이 포기해야 할 것인가요? 그해 1월 17일 USFL의 구단주들이 뉴올리언스에서 회합을 가졌을 때 나는 다시금 USFL의 경기 시즌을 가을철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NFL의 우수 선수들과 대학 졸업자 중 유망주들을 대거 확보한 그 시점에 경기 시즌을 옮기는 타임으로 가장 적절하다고 보았다. 나는 시즌 이동에 관해 즉각적인 표결을 제의했으나 몇몇 소극적인 구단주들이 주저하면서 표결 대신에 다른 해결책을 찾아보자고 제의했다. 그들은 경기 시즌 결정에 관한 장기적인 검토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의했다. 나에게는 위원회라는 것은 우유부단한 사람들이 어려운 결정을 내릴 때 위험 부담을 회피코자 만드는 조직으로밖에는 여겨지지 않았다. 그러나 하여튼 나는 그때 회합에서 경기 시즌의 이동 문제를 심각히 고려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나는 곧이어 구성된 특별위원회의 일원이 되었고 얼마 되지 않아 대부분의 구단주에게 가을철 경기야말로 USFL의 최선의 선택이라는 사실을 설득해낼 자신에 가득 차 있었다. 그러는 동안 NFL은 당황했다. 그 증거로 그들은 1984년 2월 매사추세츠 주 캠브리지에서 구단주 모임을 황급히 개최하여 NFL의 장래를 신중히 논의하기 시작했고 특히 USFL의 도전에 대해 많은 의견을 교환했다. 그 모임의 일부로 열렸던 세미나에서는 저명한 하버드 대학 경영학 교수인 마이클 포터가 USFL 대 NFL이라는 제목으로 장장 47쪽이나 되는 주제 발표를 했다. 그러한 사실을 우리는 한참 뒤에서야 알게 되었다. NFL의 집행부를 구성하는 65명의 주요 인사들이 그 세미나에 참석 경청했다. 그 중에는 NFL의 경영위원회 이사장인 잭 도런을 비롯한 각 팀의 구단주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포터는 그 자리에서 USFL에 대해 경쟁 제한적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USFL과 전면전에 돌입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고 다각도의 추진 전술을 제시했다. 그의 2시간 반 동안에 걸친 주제 발표는 극의 공격적인 전략, 게릴라 전법, 그리고 기원전 500년 전에 중국 전쟁의 전술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었다. 포트는 심지어 ABC 방송국을 설득하여 USFL의 봄철 경기 중계를 보기도록 해버리자는 전략까지 내놓았다. 그럼으로써 USFL의 선수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결국은 USFL의 구단의 비용 부담을 높이거나 아니면 USFL의 팀 중 영향력 있는 일부 팀의 NF의 참여권을 허용함으로써 USFL의 조직을 와해시켜 버리자는 것이었다. 1984년 봄 시즌을 시작하면서도 우리는 USFL을 와해시키고자 하는 NFL의 비밀 계획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마 그러한 낌새 정도는 누구나 느끼고 있었던 것 같다. 우리 측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몇몇 구단들, 특히 시카고, 워싱턴, 샌안토니오 및 오클라호마 등은 그때 재정 형편이 더욱 악화되고 있었다. 우리 리그에 대한 위험은 리그 중 일부 팀이 이탈하거나 파산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리그 자체의 공신력이 크게 약화된다는 점에 있었다. 우리가 내부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는 한 언론 등으로 하여금 우리의 보강된 팀 파워에 대해 그들의 시선을 집중시키기란 무척 어려워지기 때문이었다. 스포츠 해설가들은 중소도시에서 우리 리그의 관계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쓰기 시작했고 일부 팀이 겪고 있는 재정의 어려움까지 언급하기 시작했다. 그러는 동안 내가 우려했던 대로 경기 시즌은 이동하기 위한 위원회의 활동은 담보 상태에 있었다. 대부분의 구단주들은 맥킨지 앤드 컴퍼니와 같은 외부 자문회사에 의뢰하여 시즌 이동에 관한 문제를 검토케 했다. 맥킨지는 그 방면의 사업에서는 1류급이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나는 위원회 조직보다 자문회사를 더욱 싫어했다. 비싼 용역비를 들어가며 운영되어 오던 특별위원회는 한창 신속한 결정이 필요한 그 즈음에 납득할 만한 상식과 투자된 돈에 상하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맥컨지에 맡긴 자문은 3개월이 걸렸고 비용도 $60만 들었다. 마침내 1984년 8월 20일 시카고에 모인 USFL 구단들 앞에서 맥킨지의 이사인 샤론 패트릭은 그동안의 용역 결과를 보고했다.
그녀는 USFL의 최선의 길은 봄 시즌 경기를 그대로 지속하고 우선은 각 팀의 비용 지출을 억제하여 운영이 더 나아진 연후에 다시 시즌 이동 문제를 고려하는 것이라고 결론 지었다. 무엇보다 그들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대부분의 팬들이 USFL의 봄 시즌 경기에 찬성하고 있더라는 보충 설명까지 곁들였다. 짐작하겠지만 나는 여론조사 따위는 거의 신뢰하지 않는다. 현실은 우리가 단순히 맥킨지 보고를 그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데 있었다. 봄 경기를 치르면서 아무리 비용 절감에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수익을 올릴 만한 확실한 전망은 보이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리그 중 허약한 팀들은 더 이상 한 푼도 지출할 수가 없었다. 우리는 더 혁신적인 자세를 취해야만 했다. 그게 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 발언한 요지였다. 패트릭의 2시간에 걸친 보고가 끝나자 나는 다시금 시즌 이동에 관한 문제를 표결에 붙일 것을 제의했고 일단 그 제의는 받아들여졌다. 표결에 붙인 결과 시즌을 가을로 옮기자의 의견이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그날 오후 우리는 지난 봄 시즌을 끝으로 USFL은 앞으로 가을 시즌을 지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 모임에서 논의되었던 또 다른 문제는 NFL에 대한 독점 금지법 위반 고소건이었다. 우리는 총재인 제프 사이먼으로 하여금 NFL 총재 피트 로젤 앞으로 경고 서한을 발송하게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사이먼스는 우리의 입장을 아주 점잖게 표현했다. 새로 등장한 스포츠 기업으로서 USFL의 위치와 NFL의 기존 시장 점유율은 모두가 USFL의 사활에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는 NFL과 NFL 구단주들의 독점적 주의에 있는 기업 행동을 규제하는 현행 법률과 규제의 범위 내에서 활동해 주기를 바라는 바다.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한다면 우리의 의사는 만일 당신네가 우리를 해치려고 한다면 우리는 당신네를 고소하겠다인 셈이었다. 그해 10월쯤 우리 측과 CBS 및 MBC의 접촉 결과 뭔가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음이 분명해졌다. 우리가 경기 시즌을 가을로 이동할 것을 고려하고 있는 동안 그 두 방송국은 우리와 거래에 관심을 갖고 있는 듯이 보였다. 그러나 우리가 시즌 이동에 관한 결정을 공표하자마자 두 방송국은 태도가 돌변하고 말았다. NFL에서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봄 경기 중계권을 가지고 있는 ABC까지 포함하여 우리와 일절 거래를 하지 말도록 강한 압력을 넣고 있음이 분명했다. 피트 로제는 후에 증언하길 자신은 ABC 스포츠 국장인 룬 엘레지와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다고 말했다. 내게는 그의 말이 본말이 전도된 느낌이었다. 로젤과 알레지는 오랫동안 동료이자 절친한 친구 사이였다. USFL의 시즌을 NFL과 같은 가을철로 옮긴다는 사실에 깊은 우려를 갖고 있던 로젤이 그의 친구에게 자신의 견해나 생각을 말한 적이 없다고 한다 해서 그 말을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리고 ABC 스포츠 프로그램 중 먼데이 라이프 풋볼이라는 인기 프로그램을 장안해내어 수백만 달러의 거금을 모은 장본인인 엘러지가 로젤의 걱정거리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아이러니컬하게도 ABC뿐만 아니라 MBC와 CBS 세계 방송국 모두가 NFL 경기 중계에서 많은 손해를 보고 있었다. 1년에 3억 5천만 달러를 초과하는 중계료를 제외하고 나면 1985년 한 해만 하더라도 새 TV 네트워크는 수백만 달러씩의 손실을 입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